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로 상징되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기상학으로 박사를 하시고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인류 문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성남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사실은 기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예. 그러나 기후가 만일에 0.1도만 올라가도 굉장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현재와 같은 그 대기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1억 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오늘날의 인류한테 미치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기가 있고 빙하기가 있고 이제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 위스콘신 빙하기가 약 한 10만 년 정도 계속되다가 영거드라에서는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1000년 동안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가장 짧은 빙하기, 가장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빙하기 21세기 2024년도 현재는 우리는 빙하기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의 기온이 올라가는 오늘날의 사태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통한 고인류의 이동과 어떤 환국의 탄생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지구의 어떤 그 시스템, 이게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지구 대기가 조성되게 되었고, 예. 그 지구 대기가 안정적으로 지구 표면을 이렇게 덮고 비록 아주 샬로우, 아주 예. 사과 껍질 같은 지구 대기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게 바로 지구의 생물권입니다. 예. 근데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말이죠. 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 1차 생태 시스템 그리고 2차 생태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1차는 무엇이냐 하면은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가 생기고 대기로부터 응결되어 있는 수분이 바다를 이루어서 해양을 만들어서 수권이 생기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양 외에 지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예. 지구의 육지 부분하고 해양 부분의 비율을 보니까 3대 7입니다. 70%가 해양이고 예. 30%가 육지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은 예.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아. 이게 지구에는 반드시 70% 이상이 물로 뒤덮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가 안정이 돼가지고 예. 모든 조건이 안정이 되니까 지구의 해양 속에도 그렇고 육지에도 그렇고 생태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구에는 대기가 있으니까 대기권이 있고 예. 물이 있으니까 수권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으니까 지권이 있고 생물이 있으니까 생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2차 지구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런 어떤 안정된 시스템을 갖췄는데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라니냐 현상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지구 기후를 변동시키는 아주 물리학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엘니뇨하고 라니냐입니다. 지구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면서 회전을 하잖아요. 30도 지역의 중위도는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바람 방향이. 그러나 이 태평양의 큰 고기압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 30도 부근에 고기압이 생기니까 저위도에 있는 부분에 한 10도나 15도 부근에는 동풍이 불어요.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이 바람과 같이 흘러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동쪽에는 북미 대륙하고 남미 대륙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이 계속 공급이 될 수 없으니까 바닷속에 있는 차가운 심해수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용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차가운 용성이 흘러가지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따뜻한 물은 밀려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예. 즉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동아시아 지역에 비가 많이 옵니다. 아하. 비가 많이 오면 홍수도 지겠지만 사실은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살기 좋은데 이게 동아시아 쪽에 라니냐 현상에 의해 가지고 동풍이 물을 밀어 가지고 동아시아 쪽에 따뜻한 물을 갖다 놓았지만 결국 한참 계속 하다 보면은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물이 와르르 밀려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예. 되돌아가게 되면 동풍도 약해지고 따뜻한 물이 태평양에 있는 남미 쪽 페루 지방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물이 페루 지방까지는 못 가고 중간에 태평양 지역에 머물러요. 예. 그걸 니뇨 3구역이라 그러는데 예. 거기에 비가 많이 와요. 바다에 비가 많이 아무리 와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럴 때 동아시아 쪽에는 가뭄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르르 밀려서 제자리를 뒤돌아가 가지고 페루 앞바다에 비가 많이 올 때를 그걸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거나 라니냐 현상이 일어날 때 기후가 동아시아 지역이나 북미나 남미 지방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와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실제 이 주기는 2년 내지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해 2023년도에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사실 라니냐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면서 비가 많이 온 거예요. 지금은 라니냐 현상이 지나가 엘니뇨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히 예측을 합니다만 2025년도에는 아니면 2026년도에는 우리 한반도 지역도 가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니뇨 라니냐 현상입니다. 그럼 결국 안정화된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닷물의 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군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 지구 온난화 시대를 살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온난화라는 것은 과연 뭡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예. 이 노란 것은 태양에서 내려오는 복사 에너지. 예. 지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99.9%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입니다. 예. 나머지 0.1% 정도가 지열이라는 등 우리가 만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라 이런 에너지지 99%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인데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3.41 와트/미터 스퀘어 1평방미터당 이게 내려오는데 이것이 약 107 정도 와트는 약 30%는 이 구름이나 지구의 분자에 의해 가지고 반사가 되거나 지면에서부터 반사돼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예. 이게 30%이기 때문에 지구의 알베도 즉 지구의 반사도를 알베도라 그러는데 반사도는 30%입니다. 예. 이 화성이나 금성 같은 건 30% 훨씬 넘어요. 나머지 이제 70%인 168이 이제 이 우리가 쓰는 땅으로 오는데 예. 이 땅이 이게 이제 태양 복사에 대한 단파라 그럽니다.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예.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을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시광선인데 그게 파장 길이로 보면은 0.32 마이크로메타 짧은 파장에서 0.78 마이크로메타까지 이 폭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0.78보다 더 긴 파장을 적외선 0.42 마이크로메타 짧은 파장을 자외선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의 온도는 6000도 K, 6000도가 넘단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이 온도가 내놓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파가 내려와요. 짧은 파장 에너지가 와요. 예. 이 짧은 파장 에너지가 지구가 168을 먹고서 예. 다시 에너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는 지구는 평균 온도가 15도잖아요. 예. 15도가 내놓는 거는 장파를 내놓습니다. 어. 장파를 내놓으면 장파는 이게 파장이 길다 보니까 구름이나 먼지 같은 데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갇히다가 결국 바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지구 복사로 235가 나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가는 게 235, 나가는 게 107 합쳐가지고 342를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이게 복사 에너지 제로라 하는 넷 제로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야말로 지구가 장파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시간적인 요 하루 지나가는 요 시간 때문에 생물체가 따뜻하게 살 수 있지만 결국 이것도 장파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고 계속 갇혀 있다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35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기체들이 생겨요. 예. 그게 바로 인류가 사용하는 탄산가스나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아산화질소나 메탄이나 같은 그런 물질 때문에 이것들이 갇혀서
열 에너지를 홀드를 잡고 있다가 예. 조금 늦게 밖으로 내놓으니까 결국 그 시간 내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자꾸 적시가 되는 게 오늘날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그 지구 온난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구의 기후 변화나 지구의 어떤 그 기후 변동은 길게는 1억 년 정도 계속 있다가 짧게는 뭐 몇만 년 정도잖아요. 예.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이 지구가 더워졌다가 차워졌다 하는데 예. 불과 1350년, 약 1900년에서 지금까지 2000년까지 한 100년 동안에 지구가 1도 정도 올랐거든요. 예. 이것은 획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변동이 아니고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구나. 예. 그러면 인간 활동에 대해서 생기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면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온실 효과, 그걸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식물체 온실이 있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많이 못 나가게 유리로 가다 놓는 게 예. 온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대기인데 온실 효과를 과도하게 만드는 물체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 온실 효과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수증기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우리가 살기 좋게 15도 정도로 만들어주는 가장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수증기인데 수증기는 대기 속에 머무르고 있는 양이 항상 시간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수증기가 정발되고 바다에서 정발된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너무 많으면 강수가 돼도 내려오고 예. 또 정발되고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대기 속에 있는 건 일정하다고요. 근데 만일 지역적으로 한 군데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 그러면 한 군데서 엄청나게 가뭄이 나고요. 아프리카는 가뭄이 심하다고요. 그 수증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온실 효과는 가지고 있지만 온난화 효과는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두 번째로 양은 적지만 온실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게 CO2입니다. 예. CO2는 굉장히 온실 효과를 놓고 온난화 효과를 갖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CO2야말로 우리 인류가 뭐 이 발전소 같은데 석탄 발전소나 아니면 자동차 배기가스 아니면 주택이란 동 아니면 이런 모든 곳에 나오는 게 CO2거든요. 예. 그래서 그 CO2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많아서 오늘날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기후 변화가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후 변화 시대고 기후 위기 시대고 예. 그 원인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고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활동 CO2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렇게 보려면 우선 지구도 말이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36.5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온몸이 뭐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려면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구가 얼마만큼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얼마만큼 기후 변화가 생겼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그것을 진단을 해야 돼요. 야,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진단이라 하기 바로 그냥 관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관측 자료, 진단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다가는 지구 온도가 얼마나씩 올라가가지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지구의 온도는 100년 동안에 1도 올라갔는데 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구는 멸망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6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과학적인 힘으로 막작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그런 방법을 어떻게 택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지구가 더워지는 자연 변화 현상에 기후 변동 시기에 우리가 적응을 하느냐가 첫째 문제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지구 기후 변동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더 완화시키는데 우리는 온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예. 완화를 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어떤 언론기관이나 어떤 단체 보면은 뭐 저감을 시킨다 대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연 현상에 어떤 우주적이고 어떤 큰 이런 힘에 뭐 대응을 한다는 동 뭐 저감을 시킨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우리는 그에 완화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그 지구의 어떤 기후 온난화 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평균 기온이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랐다 말씀하셨는데 그 1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실감을 못 하거든요.
그 1도의 변화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지구가 지금 1850년 아니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랐다고 그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측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1도 올라가는데 사실 얼마만큼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그 문제는 우리 쉽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여기서 1도가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몸은 뭐 정말 머리가 아프거나 몸살이 나거나 아니면 뭐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 온갖 약을 먹고 뭐 처방을 하는데 사람의 몸하고 똑같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인데 16도가 되었다. 엄청난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 몸의 체온과 지구의 온도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온난화 기후 변동이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더워질 수도 있고 차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는데요. 지구가 더워지면은요 해양에 있는 바닷물이 증발을 해요. 예. 그럼 더 많은 수증기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증기가 몰려가지고 어느 지역을 갔을 때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호우 대란이 일어납니다. 예. 대신에 그러한 수증기가 몰려서 그쪽으로 가니까 다른 쪽은 수증기가 모자라가지고 가뭄이 생깁니다. 정말 가뭄은 무서운 겁니다.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또 한 가지는 온난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뭐 2023년도에 엄청나게 더웠습니다만 그러한 더워지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차워질 때도 있어요. 얼마 전 그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한파가 들어왔어요. 예. 왜 그렇게 뜨느냐? 온난화 덥다 그러는데 왜 추워지느냐 하면은 북극의 평균 온도는 보통 겨울에 한 마이너스 영하 50도입니다. 온난화 현상으로서 1도나 2도나 5도까지 올라간다 해도 영하 45도 정도예요. 예. 그런데 그러한 차가운 기를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뺑뺑 울타리를 쳐서 못 내려고 하는 게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제트 기류가 차원 북극 지역을 뺑뺑 돌면서 그 차원 기류가 못 나오게 하는데 이게 위에 있는 차원 기류가 약간 더워지니까 약해져 가지고 뺑뺑 도는 제트 기류가 느슨해 가지고 축 처져서 안으로 내려와요.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더워져 가지고 굉장히 폭염이 오는데 이 지역은 이거 푸른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은 굉장히 차운 지역이 돼요. 예. 이런 극한적인 현상도 나타나는 게 지구의 온난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질병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지구 온난화로 발생해 가지고 그 우려되는 영향 중에서 3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뭐냐면요. 물이 모자랍니다. 물이 모자라가지고 가뭄이라는 등 이거는 모든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량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뭐 당장 우리는 뭐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동시에 인류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건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팬데믹, 대유행병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결함이 생깁니다. 한 가지 정신적인 결함은 뭐냐면은 이 거짓말과 거짓과 중상모략, 남하고의 인간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 소병아기 때 생기는 마녀상이고 또 흑사병인데 현대에 와서 온난화 때문에 발생된 질병이 우리가 잘 아는 코비드19 이 현상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미국 기상청에서 발표한 인데 날씨가 서늘해지고 추워지면은 묻지마 범죄가 줄어들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심리적인 건강 상태도 굉장히 나빠집니다. 결국은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거 또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변화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어떤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네요. 네. 지금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 사례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금 기후 위기 또 기후 붕괴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어떤 그 표현들을 쓰게 되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또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 150억 개 우주의 어떤 그 항성이나 행성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지구 하나뿐인데 여기에 한 40개 정도의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조건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그 유엔에서 발표한 결과가 나왔는데 유엔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정말 가뭄도 심각한 문제고 인간적인 갈등과 전쟁도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도 그의 일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식량과 난민이죠. 그 기후 난민이랄 겁니다.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기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열악한 사회에서 도저히 못 사니까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주를 하려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난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안보입니다. 어떤 이 묻지마 범죄나 아니면 또한 어떤 뭐 거짓과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뭐냐면은 말이죠. 서멀 이펙트라고 그래요. 열팽창 효과라고 그러는데 모든 물체, 고체든 질체든 액체든 모든 물체는 에너지,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한단 말이에요. 부피가 팽창하면은 바닷물도 이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놓고 끓을 때까지 보면은 수위가 약간 올라갑니다. 바닷물도 계속 열을 받으니까 바닷물이 상승을 한다 하거든요. 이 상승하는 그런 바닷물의 그 해수면 상승,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 외에 태풍이나 어떤 폭우나 폭염이나 어느 그런 각가지 질병까지 각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국제적으로 엄청난 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도 말 인류 건강에 미치는 어떤 그 기후 요소를 보면은 호우나 가뭄, 홍수, 폭염이 주로 인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수질이나 대기 오염이나 토지 사용, 환경 생태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다가 정신질환, 영양결핍 각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제 식량 문제를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해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몇 개 주가 안 되지만 캘리포니아나 미시시피나 자기들이 그 쌀을 먹기 위해서 식량으로 하기 위해서 쌀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쌀을 팔기 위해서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쌀을 생산하는데 가장 경쟁국이 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작전을 하고 있냐면은 태국이 원래 쌀 풍년이 될 것이냐. 만일에 원래 쌀 풍년이 들면은 미국의 쌀 생산을 줄이고 태국이 쌀 생산량이 적으면 우리는 쌀 생산을 높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 생육 기간이 약 120일 정도 되는데 석 달 조금 넘는데 초기에 연초에 태국의 기후를 예측해 가지고 기후가 쌀 생산량이 굉장히 좋구나. 그러면은 이쪽에 쌀을 적게 생산하도록 에이크레이지 쉽게 해서 이제 농지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문화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엄청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구 시스템 속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래에 이제 그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심각한 어떤 날씨의 영향들을 빈번하게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그 역사적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어떤 역사적 사례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빙하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그 YD 영거 드라이 아이스기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 시대에서 많이 알고 있는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로 치면 그 소빙하기를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례를 통해서 좀 기후 변화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거 드라이에서 짧은 그 1000년 동안 짧은 그 빙하기를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온난기도 있었고 빙하기도 있었고 이래
그런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굉장히 짧게 나타났어요. 그 온난기를 보면은 말이에요. 대표적인 온난기가 로마 온난기, 로마 제국이 있을 때 온난기. 예. 그 다음에 중세 온난기라는데 로마 제국이 굉장히 세계를 제패할 만큼 강력한 그 제국이 된 원인은 기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빙하기가 잠깐 왔다가 중세 온난기가 약 300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때는 날씨가 비도 적당히 오고 예. 유럽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도 적당히 오고 바람도 제대로 햇빛도 나오니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 식물에서부터 숲과 혹은 뭐 작물에서 나온 이 CO2가 예. 그 식물이 CO2를 너무 많이 흡수를 했어요. 예. 광합성장에서.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CO2가 적어졌어요. 열 효과가 적어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유명한 화산들이 굉장히 폭발했습니다. 당시. 화산이 폭발하니까 화산 대부분 먼지 재로 돼 있어요. 먼지 재가 지구를 덮고 있다 보니까 이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반사를 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는 추워질 거 아닙니까? 갑자기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는 게 1350년, AD 1350년이 역사시대죠. 1350년에서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한일 합방 되기 전 1850년 아니면 1900년까지가 거기 빙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큰 빙하기 아니고 약간 한 1도 정도나 1.5도 정도 낮았어요. 15도보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하늘에 구름은 떠 있는데 음산하게 되는데 비는 안 와요. 곳곳에 전 세계가 가뭄이 들게 됐습니다. 가뭄이 됐는데 가뭄이 돼 농사가 안 되니까 얼마만큼 사람이 기근에 허덕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짧은 빙하기라 그래가지고 소빙하기라 그러고 리틀 아이스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그때 역사 시대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신석기도 지나고 이제 문명 시대니까 각가지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중세 온난기 때 힘이 엄청나게 그 몽고 지역에 좀 작물이 잘 되고 그 농사가 잘 되니까 징기스칸이 힘이 엄청났었는데 갑자기 추워져가 안 되니까 뜯어먹을 어떤 곡식도 없고 그 가축들을 양용할 것 없으니까 야 힘이 약해져 있는 유럽을 쳐들어가자. 그래서 징기스칸이 유럽을 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징기스칸이 유럽을 치다가 징기스칸 1세가 죽고 징기스칸의 아들의 차카타이라고 있습니다. 징기차카타이가 크리미아 반도에 이 유럽 대군하고 징기스칸 대군이 대결을 하게 돼 있었는데 3년을 대결을 했어요. 그래도 성부가 안 나자 몽고의 본국에서 철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는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전 유럽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흑사병에 인해서 죽은 사람이 유럽에 한 8천만 명 중에서 4천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흑사병을 잘 대표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셰익스피어가 지은 로미오와 주리엣, 리오 왕, 오델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빙하기 때 참혹성을 다 나타낸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나온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2만 점입니다. 거기 보면은 소빙하기에 추웠던 그 어려운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춥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잘 살다가 우리가 추워졌어. 그러니까 당시 마녀 사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남편이 죽은 그 미망인인 동료에서 같이 만들고 숲속에 떨어져 혼자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자생력이 있다 보니까 동네 아기가 아프면 의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기를 고치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희귀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못 살게 됐다. 기근이 있다. 저 사람이 마귀가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해서 마녀라 하는 게 위치, 영어로 위치인데 나왔는데 마녀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마녀라고 잡아서 사형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놀아줬어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하니까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하고 돈이 많은 여자들은 무조건 마녀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우리 어머니가 왜 마느냐? 그 가족까지 몰살을 하고 재산을 몰수를 했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세 흑사병 발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의 어떤 요인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가는 소위 말하는 대항해도 그런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아까 유럽에서는 뭐 인간 갈등이란 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루이 14세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억울하게 마리아 앙뚜아네트이 뭐 그 사형을 당하고 이런 갖가지 비참한 일이 일어나니까 영국하고 스페인이 동시에 합의를 해서 도저히 유럽은 하나님이 줘버린 땅이다. 여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듣자 하니 신세계가 있다는데 신세계로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13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도 우리가 살 곳이 못 되구나. 다시 와서 보니까 결국 기근으로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그 식량을 옮길다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마차로 식량을 옮기는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던 차에 마침 전기기관이 이미 개발되어 있던 겁니다. 예. 이 전기기관을 기차에다 연결한 사람이 제임스 와트입니다. 전기기관을 이용해가지고 기차를 만들어서 한두 달 걸리던 식량이 하루 이틀 만에 오게 됐으니까 식량난을 해결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제1차 산업혁명의 계기가 되었고, 그로부터 과학의 힘으로 그 소빙하기를 이겨냈다는 그런 그 역사적인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증기기관차의 발명이라는 것도 중세 소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그 산업혁명의 어떤 사례들을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사실 그 산업혁명이 이제 제임스 와트가 기차를 만들어서 발명을 해서 산업혁명이 됐다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대표적이기보다도 그냥 하나의 사례고, 예. 실제로 해보니까 소빙하기에 추울 걸 하고 우리가 개개인으로 해서는 안 돼, 집단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집단 어떤 그 산업 현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집단으로 하되 당시는 하나하나 수공업으로 했던 것을 하나의 기계공업으로 바뀐 그런 계기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소빙하기로 인해서 인간이 오히려 이제 과학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어떤 계기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소빙하기의 영향이 사실은 이제 뭐 유럽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이제 조선 시대에도 5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시기니까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왕조실록에. 예. 그 경신대기근으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소빙하기의 역사적 사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뭐 경신대기근은 현종 2년 때 생겨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1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야 사람들이 너무나 농사가 안 되니까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풍파라도 하면서 먹고 살자 해가지고 집을 자꾸 떠나니까 오가 작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5집이 한 집을 묶어 가지고 한 집이라도 이사를 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오가 작통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갖고 있던 것을 구일하기 위해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됐는데, 예. 결국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뭐 역사에 대해서 잘 뭐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신대기근을 겪고 난 뒤에 결국 제 주관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가뭄이 심하고 너무나 기근에 어렵게 살던 우리나라가, 당시 우리나라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벗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권에 있는 나라는 비가 많이 왔어요. 예. 일본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근이 없었어요. 예. 그전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심한 기근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한일 합방기에는 일본은 굉장한 강국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기후변화로 발생된 기근과 기후변화로 발생된 어떤 문명의 퇴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운명이 갈리는 그런 어떤 요인이 또 기후변화로 인한 예. 영향도 있다. 뭐 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그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이제 1차적 행동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문제일 텐데, 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이건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소빙하기는
뭐 지구의 냉각기라서 그런 냉각기 기후 변화가 생겼지만 지금은 이제 지구가 더워진 온난 기후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 원인이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여기서 이제 배제되었고 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나온 이산화탄소의 양이 인류 산업체, 예. 공장이나 뭐 발전소에서 나온 산업체가 1년에 355억 톤이고 예. 그다음에 토지 사용 변화, 시간을 도시를 만든다든지 뭐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약 47억 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생산되는 게 402억 톤인데 이것을 이제 흡수를 해요. 자연이. 예. 광합성 장애에 의해 가지고 습이 흡수하는 게 약 11.7억 톤입니다. 바다가 이게 뭐냐면 해양하고 대기하고 접합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바다의 활동으로 인해서 흡수되는 게 약 102억 톤입니다. 두 개 합치니까 219억 톤이에요. 그래서 결국 생산되는 게 402억 톤인데 219억 톤을 빼면은 186억 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증가하고 있는 CO2를 어떻게 증가하지 않고 예. 나오는 배출되는 CO2하고 흡수되는 CO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은 그게 바로 탄소 중립이거든요. 예.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오늘날의 키 열쇠인데 예.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국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 협약으로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탄소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탄소 중립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목표 시한이 이제 2050년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한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마지노선인가요? 탄소 중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각국마다 이해 타산이 있어서 예. 오해도 많아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내는 배출량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예. 또 이미 나와 있는 탄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어디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데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예. 하는 그런 갖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국제 IPCC는 이제 기후변화 국가 간의 협의체가 IPCC인데 예. 국가 간의 협의체는 현재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곳이고 그것보다도 더 이제 아니 게 국제 탄소 중립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제 협약을 만드는 그 선언문이 있는데 하나가 교토 협약이고 두 번째가 파리 협약입니다.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성격이 똑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것이냐. 어느 국가 한 국가가 탄소를 줄인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예. CO2를 줄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러나 CO2가 많아가지고 그 불행을 다 같이 똑같이 하니까 돈이 많고 잘 쓰는 선진국이 돈이 없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거라 하는 게 파리 협정인데 도와주되 알아서 자의적으로 하십시오. 사실은 그 자의적으로 하라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제 전 지구적 차원의 변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하나는 이제 적응이고 하나는 이제 대응 차원일 텐데 어떤 현실적인 대책들이 있습니까? 뭐 적응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녹색 타운을 만든다. 예. 뭐 콘크리트 이런 집보다도 나무 집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지만 그 완화 정책은 예.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CO2가 많으니까 이것을 포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든지 이것을 연료등으로 활용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과학적인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미 대기 중에 나와 있는 예. 이산화탄소를 예. 어떻게 기술적으로 예. 그거를 뭐 캡처를 한다든지 또 스토리지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개발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게? 예, 포집을 한다든지, 예. 그래도 운반해가지고 활용한다든지, 유틸라이제이션, 뭐 예. 활용하는 거, 저장하는 거, 이런 방법인데, 예. 대기 속에 있는 CO2를 이제 캡처를 합니다. 예. 포집을 합니다. 예. 포집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거하고 저장하고 두 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활용하는 것은 어쨌든 그 CO2를 포집을 했으니까 연료로 사용해서 남는 것은 땅속으로 저장을 하는데, 예. 저장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바닷속 깊숙이 황화암에다가 물이 고쳐 있는 황화암은 구멍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빼내고
CO2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그걸 우리나라 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포항 앞바다에 1.6km 해제에 거기다가 포집된 CO2를 그 안에 집어넣는 방법을 지금 거의 기술적으로 개발했고 지금 시행만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또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지금의 어떤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가장 뒷받침되는 게 경제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럼 그것이 경제력이 있는 나라는 가능하겠지만 경제력이 좀 뒤떨어지는 나라는 또 안 되는 거고 그게 또 어떻게 대기라는 것이 그 나라의 대기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최 박사님 질문이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보충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요지가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예. 파리 협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예. 경제력이 약한 나라를 도와서 다 같이 CO2를 줄이는데 일조하자는 게 파리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즘 흔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는 AI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 이 기후변화 시대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AI가 사실은 다음 세대에서는 모든 관건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 반도체를 가지고 모든 물체를 만들고 하려면 엄청난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줄이는데 AI가 활동을 해야 되고 또 AI가 어떤 그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도 AI가 할 수가 있어요. 기상 예측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측, 항공기를 관측한다든지 배를 관측한다든지 이런 모든 방법을 써서 AI를 뒷받침하면은 AI가 CO2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큰 어떤 그 날씨의 영향으로 가뭄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가뭄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어떤 인공 강우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구름은 있지만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경우는 하늘에 구름을 어떻게 연결되게 만들 수 있는 핵이 있어야 되는데 핵이 부족하면 그렇거든요. 핵을 하나의 그 시드로 뿌려주는 것을 인공강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강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가 오게 돼 가뭄을 해소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가뭄이 되어서 발생하는 게 산불이거든요. 근데 산불이 한번 일어난 곳은 다시 그 지역이 식물이 자라가지고 광합성 작용해서 CO2를 흡수하게 만드는데 최소한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예. 이게 한 번 산불이 나면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CO2 양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로 가지고 얼마만큼 CO2가 발생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 지역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역을 산불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비를 뿌려놓거나 특히 제일 좋은 것은 눈이 와야 됩니다. 예. 눈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촉촉이 적셔 놓으면 산불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실험만 하고 있지만 곧 아마 인공강우가 실용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기후변화의 다양한 어떤 그 대응, 기술 사례 이런 걸 좀 들었는데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왜 과학적인 이해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기후변화는 전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 어느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앞장서서 할 일도 아니고 예. 모든 전 세계인이 다 같이 행해야 될 문제고 예. 두 번째는 어느 한 국가가 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과학적인 객관적인 방법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그런 그 이해가 충분히 갖춰진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혼자 아닌 국제협약, 국제협력으로 이웃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다 같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AC나 CCUS 같은 그런 그 CO2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녹색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정부에서 특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박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후 변화라는 어떤 그 현상을 통해서 인류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또 대응을 하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